김정은을 호위하는 이제 호위사령부가 있습니다. 네. 이 호위사령부는 그야말로 권력이 제일 상층부에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인데 네. 단 한 번도 이제 검열을 받지 않은 이제 그런 집단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간부의 집에서 100만 달러가 발견되고 100만 달러가 발견되고 또 어떤 간부는 뭐 300만 달러 이게 발견되면서 이게 사건화가 됐죠. 그래서 그 호위 사령관을 포함해서 5명이 공개 총살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전부 다 추방된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을 호위하는 아주 최측근의 간부들이 이제 부패됐다는 점에서 네.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제 과거에 김정일 때에는 그 김정일은 모든 간부의 비리를 다 보고받습니다. 예. 근데 그걸 김정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내가 다 처벌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CIA 돈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적당하게 돈 받는 거 묵인해줘야 얘들이 적당한 그런 거리를 유지하면서 충성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봐줬어요. 그런데 네.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면서 봐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잘해주는데 돈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엔 제재가 막 들어오면서 간부들의 돈줄은 점점 말라가고 있고 네. 돈 싸움은 격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김정은의 이제 그 비리 사건은 거의 반역죄로 이제 처벌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간부들이 지금 처형되거나 수용소 가거나 또 추방되거나 이제 그런 처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총살이면 말 그대로 사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북한에서 그런 비리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뇌물로 통하는 진짜 말 그대로 뇌물공화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뇌물을 내면서 태어나고 산부인과 자체가 뇌물을 내야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잖아요. 시작부터? 네. 그리고 대학교 들어갈 때 뇌물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죽을 죄를 안 지어도 만들어요. 뇌물을 받기 위해서. 북한은 그냥 법관이 하기 나름이거든요. 때 돈 좀 있다 그러면 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없는 죄도 만들어서 때려서라도 안 한 것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뇌물 받아내고. 예, 그다음에 승진할 때도 뇌물 내고. 죽어서 묻힐 때도 뇌물을 줘야 뇌물을 줘야 되죠. 예, 그래야 제대로 된 묘소에 가죠. 근데 저는 이게 웃긴 게 전체가 북한 사회 자체가 뇌물 공화국인데 예. 이 비리 때문에 총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저 송중 어머님 이렇게 텔레비 보는 여사님 댁에 계신 여사님처럼 왜 이렇게 막 아이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들으세요?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들을수록 기막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사실은 북한에서 간부들이 뭐 뇌물을 먹는다 그런 말은 많이 들어도 실제 한국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고 야 우리 모르게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일을.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실은 이렇게 고위들의 뭐 비리 이런 것들이 SNS가 워낙에 요새 활성화돼 있으니까 그렇죠. 다 들통이 나요. 근데 북한 고위 간부의 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세 가지 루트에서 이제 그 발견이 되는데 노동당 고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당 조직 지도부의 통보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보고가 되는 체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중앙당 신속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과에서 자기가 억울하거나 뭔가 고발할 일이 생기면 신속하는 이제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안전보위성에 그 반탄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간부들의 그 비리를 이제 조사해서 그걸 증명하는 이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 그 허위 사령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바로 통보과에서 보고가 돼서 이제 촉발된 사례고 저희가 이제 황당엽 선생님 계실 때 그 재미있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 선생님께서? 예. 황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말씀이냐면 김정일이 후계자로 이제 등극된 이후에 맨날 지금 술 파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술 파티 친구 중에 부인 한 분이 이제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매일 술 먹고 지금 향락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건 당성하고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신속과에다가 이 사람이 신설을 했어요, 아줌마가. 자기 남편도 자기 맨날 남편이 밤에 안 들어오고 술 먹고 있다. 이걸 신설을 했죠. 근데 그 신서 편지가 김일성한테 가야 되는데 김정일이 갖다 중간에서 받아본 거죠. 어머야. 예.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인을 불러가지고 남편에게 총을 쥐어주고 쏘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고.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 자기 부인을 총으로 쏴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자, 지금 비리 사건에 뭐 총살까지 감행하는 건 뭐 예사였다는 북한. 근데 이게 그 북한의 공개 채용 사건에 휘말렸던 분이 여기 한 분 있습니다. 되어버리랬던 희진 씨.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북한에서 되게 유명했던 공개처형 사건인데 우나스 간현악단 공개처형 사건이에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우나스 간현악단은 김정일 시대에 만수대 수단에서 기량 있는 젊은이들과 음악대학 졸업생들로 만들어진 되게 중앙예술단이었죠. 가슴에 불타는 이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셨고 만스테이술단에서 활동을 하실 때 네. 아빠는 또 거기서 연주가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끼리 친분이 다 있는 사이거든요. 네. 그냥 오빠 언니처럼 지내던 사람들이 같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종합 결혼을 시키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 하던 오빠가 검은 배우였고 가수였어요. 네. 근데 제가 남유럽에 나와서 그냥 한 1년 지났는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청살당했다고. 어떡해. 제 친구 이야기로는 그 당시 평양에서 들었던 소문은 불순록 화물을 보고 근데 그게 이렇게 야동 같은 동영상을 보고 또 그대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나 그 소문은 들어본 거야. 네. 또 실제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제 친구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식들을 총살하면서 부모들 앞에 세워놓고 총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인들, 북한 예술인들을 다 세워놓고 총살을 했대요. 진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아빠가 편지를 쓴 걸 딱 봤는데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공포감. 그러니까 그 문구는 없었는데 그냥 내 딸 제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라 이런 문구였어요. 근데 그냥 공포감이 막 느껴졌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내부 소식통에 의한 어떤 소식인데요. 대외적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목은 아까 말씀하신 불순 녹화물 맞아요. 촬영 및 유포죄로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중범죄거든요. 근데 그 내면에는 그 사람들이 이설주랑 같이 예를 들어 동창을 했던 사람들인데 뭐 이설주가 예전에 누구랑 만났대더라 남자친구가 누구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루머들을 많이 퍼뜨리고 다녔는데 이제 이설주가 김정은의 어떤 퍼스트 레이디가 되면서 그러한 루머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그 싹을 다 자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일리가 있네. 네. 이 사건이 저 그때 평양에 있을 때거든요. 되게 유명했는데 이 6명 죽었다고 했는데 그 6명 중에는 문경진이라고 되게 바이올린 저도 알아요. 일본수가 있었어요. 그 운하수 가는 악단에서 그 사람은 콩쿠르에서도 1등하고 바이올린 진짜 잘 유학생이고 프랑스에서는 그 사람 바이올린 소리가 막 신비하다고 할 정도로 찬양했던 사람인데 어죽하면 간부들이 무서우면서도 김정은한테 제의를 올렸대요. 이 사람 그렇게 천재인데 안 죽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우리나라에 바이올린 치는 사람이 그 사람 하나냐고 그냥 죽이라 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아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총살을 할 때 그 보통 총살할 때 그렇게 부모님이나 가족들 보는 데서 그렇게 합니까? 아 이번만 그랬다 그랬어. 왜 그러는 다 겁니까? 기절했대요. 앞에서 바로. 근데 수용소내에서 처형을 할 때는 가족들 딱 앞에다 앉혀놓고 처형을 하는데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북한에서 총살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은 절대로 참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을 쏜 사람이라든지 그 관계자들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족들은 총살하는 날 가둬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가족들 다 보는 데서 했다는 건 정말 북한에서는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은 가족을 다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우인이라고 북한이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 그 우인이를 죽일 때 우인이 딸하고 남편을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오인이는 유명.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맞아요. 보통 이제 가족을 안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큰 사건들은 가족을 딱 앞에 세워놓고 가족이 입회하에다 죽이거든요. 우인이는 뭘 잘못을 했길래요? 배우였어요. 그 유명한 배우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 가장 예쁜 배우 중에 하나였다고 이제 그렇게 국찬했던 그런 배우였는데 그 돈 많은 제일 교포하고 약간 불륜 사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취조 과정에서 김정일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닥치고 죽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를 갖다가 죽여버렸는데 그때 이제 최초의 그 문화예술계 인원을 전부 다 총동원해가지고 우인이를 공개 처형을 했죠. 이거는 저쪽에 있는 분들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 우인이가 그 사귀었던 제일 맞아요. 교포가 차 안에서 죽은 채로 맞아, 발견된 맞아. 거예요. 가스로.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됐나 보니까 우인이가 그 죽는 날 밤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랑. 그래서 우리한테 소문나기는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니까 남자가 그런 미모에 빠져서 뭐 이렇게 심장마비를 주고 막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맞아, 그런 그래서 소문이 그걸 다 돌았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김정일 이름도 나왔대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 해갖고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누구의 말 한마디로 네. 공개 처형이 아직
아직도 일어나고 있고 참 충격적인데 네. 오늘 그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북한 그 비리들을 아주 잘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네. 자, 보안국의 전화 교환수였던 최정임 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전화 갑니다. 전화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양강도 보안국에서 교환수로 근무했던 최정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보안국 교환수를 하면서 듣고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만갑에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소리가 너무 이쁘세요. 목소리 예쁘다고. 이제 편안하게 저랑 대화하시면 돼요. 대화하면 돼요. 최정임 씨, 목소리가 너무 예쁜 목소리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이쁘셨어요? 아니에요. 저도 양강도 사람이라 목소리는 이렇게 투박한데 근무 설 때는 목소리가 달라져요. 저기 아까 인사하셨던 분 맞죠? 잠깐만, 아까 인사했던 거 첫 분만 해주셔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전화 갑니다. 잠깐, 지금 그냥 저한테 하듯이. 네, 안녕하십니까? 이만갑 전화 갑니다. 다른 사람이잖아.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만큼에서 양강도면 또 우리 송주어머니잖아요. 아, 맞다. 네, 송주어머니도 아까 그 톤 한번 될까요? 네. 저는 어색해서 이 전화 때문에 진짜 오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저는 전화 좀 여보세요. 거짓말. 잘하시잖아요. 저분 정임이가 말투. 물어보라 난 저는 항상 이렇게 그래 조선족이란 오해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맞아. 저분 말투가 양강도 말투예요? 네, 양강도 말. 전형적인 말투? 저 말투도 할 수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는 다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요. 친구랑 만났다 쳤을 때. 언니 어디 가니? 여기 왔지. 어디를 가게? 야, 여기 왜 와? 뭐야? 오. 근데 아까 말투로. 언니 어디 가요? 언니 어디 가요? 근데 저 최정임 씨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왜? 예,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야, 저거 치우라. 왜? 자, 전화 왔다. 네, 지don 동지 통화 중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긴장해서 손에 땀은 가득하신데 너무 잘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니, 너 너무 다르니까 이게 괴리감이 있을 정도인데. 아니, 우리 정임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투를 들어봐도 이 너무 차이가 나요, 진짜. 근데 우리 정임 씨께서도 이거를 바꾸려고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배웠어요. 배운 거죠. 네, 보안국에 입대를 하니까 말을 배워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을 배운다는 게 엄청 우스워가지고 12명 쭉 앉아있고 선배 한 분이 나가셔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배워주는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안녕하십니까? 계속 웃었어요. 그래서 벌도 서고 막 먹이도 먹고 처벌도 받고 청소도 계속 하고 그랬는데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그러면 전화 교환수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양강도 보안국이라 하면은 여기서 더 경찰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환수는 유선전화를 연결해주는 코드로 이렇게 유선전화로 각 부서나 각 군, 다도를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거 해가지고 교환이 여기서 우리 집 중식당이었으니까 하루에 한 뭐 100번씩 막 연결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네, 위에 레시바를 끼고 네 코드로 막 꽂고. 근데 이 더 보안국이니까 이렇게 표준어로 얘기하니 북한의 문화어라고 하죠. 이게 평양말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평양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네. 맞아. 근데 저희는 일반인들이 전화하게 되면 여보세요. 어디랍니까? 말할까? 네, 알겠습니다. 막 입도 크게 안 거나 전화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높은 데서 일하시다 높은 보니까 일반 전화수랑 다른 거죠? 네, 일반 전화 수화로는 틀려요. 많이 틀려요. 일반 전화수들은 말투 어떻게 해요? 양궁. 여보도. 여보도. 여보세요를 그냥 여보도.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송주가 엄마가 전화를 해서 어디 연결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 일반 전화국입니다. 자. 여보세요. 부창에 좀 연결해줘. 통화 중이다. 아니, 아까부터 정말 근데 혹시 아직 아이됩니까? 이렇게 되면 뭐라 그래? 돌아나가고 경비선 타고. 돌아나가고 경비선 타고.
보라 가수는 뭐예요? 아, 경비선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경비선은 딱 군부만. 그리고 당 일꾼들 이렇게 좀 간부들만 하는 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 통화를 연결해주기 싫거나 이럴 때는 경비선 돌아 나가십시오 이렇게만 하는 경우가 맞아요. 예쁘다. 우리도 군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어디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신기했다. 근데 어떻게 그 전화 교환수가 간부들의 비리를 아나요? 아, 일단 교환수라 하면은 교환 군무장에 간부석대, 평양석대 이렇게 일반석 군무장에 교환대가 석대가 있어요. 그리고 간부석대는 주황급 이렇게 덕급 간부들을 기본 연결해주는 괴가 있고 평양석은 평양성이나 타군 시도를 연결해주는 석대가 있고 일반석에는 일반 지도원들 시외 전화를 연결해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다행히도 목소리를 좀 이쁘게 흉내를 내가지고 간부석에 앉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할 때 좀 엿듣기도 하고. 안 걸려요, 그러다? 아, 간부들도 예민하면은 키를 탁 꽂고 탁 닫았다가 다시 탁 켜면 교환수 키 닫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 맞지. 키를 꼽으면서 탁탁탁 하고 다시 들으면은 몰라요. 아까 옛날에 우리 집에 전화가 이제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있을 때가 맞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몰래 엄마 몰래 통화를 하는데 저쪽에서 딱 엿듣는 딸딱 소리가 나거든. 그러면 한번 살짝 끊어보는 거야. 살짝 끊었다가 딱 켰는데도 안 끊겨 있으면 엄마가 듣고 있는 거지. 같은 원리예요. 재밌다. 야,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북한의 고위급 뭐 비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엿들으면서 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예. 또 교환수로 지나지 않고는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사관들은 특히 하사관들은 이 지금 최동호 씨처럼 이렇게 떡줄 다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군관이 아니면 전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 정도는 쪽줄이라고 부르는군요. 하전사예요, 하전사. 쪽줄이 뭐예요, 지금? 저도 쪽줄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다행히도 전화통을 쥐고 있으니까 그걸 내가 쥐고 있으니까 다행히도 저런 분들이 저한테 잘 보여야 그렇죠. 제가 전화를 연결해 주죠. 와, 우리는 창고장이라서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호요. 쪽줄이세요? 아, 이거 쪽줄은 아니고 쪽줄이라고 표현할 때 되면 한 줄이고 한 줄이 시대 쪽 이거는 엄연히 부소대장인데, 그러니까 병장, 이길 만한 병장인가요? 그래도 한 개 소대면 30명을 책임지는 부서장인데 이게 부서장이면 연장. 근데 나를 쪽줄이라고. 마음이 상하셨어. 아니 우리 솔직히 건다리 같은 건 우리 안 받습니다. 군대한테 지니까. 아무튼간에 전화는 마음껏 쓰셨어요? 저는 교환수들은 우선 첫째로 제가 다 그냥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리 부대 교환수들. 쌀이랑 이런 거 주니까. 자, 그러면 위 간부들이 이렇게 교환수들을 교육하거나 이런 시간도 있나요? 그런 시간은 따로 없고요. 네. 보안국이 통째로 모이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8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조회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량강도 보안국이 남자가 한 1000명 미만이고 여자들 한 35명밖에 안 돼요. 아이고야. 예, 그러니까 일단 꽂히잖아요. 와, 좋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으니까 관심이 엄청 여자들한테. 그런데다가 또 교환수까지 하면은 인기가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교환수하고 친해지기 싶어가지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하고 주소 듣고 보면 그게 다 비밀인 거예요. 근데 저 북한에서는 교환수라 하면 또 좀 힘 있는 직업이 함부로 들어도 못 가는 데니까 인기 높은 데다가 간부들이 지정관계 비리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환수들입니다. 북한은 다 자기는 가만 저렇게 해서 비밀에 다 들른단 말입니다. 이야. 예, 아무튼 보안국 간부석에 전화 교환수를 했던 우리 최정희 MC가 북한에서 정말 직접 보고 들었던 북한 간부들의 비리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보안국 전화 교환수가 꼽은 북한 간부들의 충격 비리. 첫 번째, 북한 간부의 정복을 벗긴 여자. 와, 정복을 벗겼어? 정복을 벗긴 여자? 정복을 벗겼으면 자기가 바람핀 거야. 이게 뭐야? 무슨 사연이죠, 이건? 양강도에는 운흥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운흥군은 타도에서 우리 양강도로 들어오는 길목이고 또 북한은 합법적인 장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명 퉁이라 하는 거 여기서 굴이라 하던데요. 퉁을 갖고 들어오거나 굴이. 네, 이렇게 그런 짐을 갖고 들어오는 차들이 있는데 통행증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한테 자꾸 고이고 어디다 갖고 하고
그러니까 조 소장은 뇌물을 너무 받아먹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좀 돈도 많고 했는데 그러다가 인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살자고 약속한 여자가 있었는데 인기가 높아지고 여자들 따라다니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는군에 반반한 여자는 다 걸쳐갔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고 견디다가 뭐 더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 잘했다. 근데 여자의 신고 하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 사람한테 고해서 좀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복을 벗은 동기는 여자로 인해서. 대신에 제목은 이제 푼돈 뭐 뇌물 받는 거랑 이런 거를 싹 몰아서. 네. 그렇게 해서 정복을 벗었어요. 야. 거의 뭐 들으시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정임 씨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사생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뭐 많이 들어봤다기보다도 옆에 같이 근무하는 교환수가 이렇게 연애를 한 사례가 있는데요. 아, 교환수가 연애를. 엄청 목소리가 이뻐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근무 서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목소리를 내지? 이렇게 반한다고요. 근데 기동대서 저 평성이 집이니까 교환수동지 좀 연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와, 그 짧은 사이에.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목소리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으면 반할 거예요. 그랬는데 서로 교제가 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 얼굴 보자, 만나자. 딱 만난 순간 남자가 뭐지? 너무 놀라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못생긴 거예요. 목소리는 너무 예쁜데. 이 사람이 충격을 너무 받아가지고 한동안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전화를 한 거. 교환수들은 간부들하고 밀접한 연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발전은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를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왜 폰팅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목소리 저희도 좋거나 있었어요. 뭐 목소리 좋다면 얼굴 보면 다 아니었다. 김일중. 저 되게 소름 돋았어요. 저희 엄마도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최신서에서. 저희 엄마도 그 강계시 여기는 보안국이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최신서 교환수였어요. 오, 진짜? 네, 저희 엄마도 교환수 출신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이만갑에 출연 중인 딸을 둔 김신혜입니다.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성격이 좀 차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요. 너무 다혈질이라서 다 갖다 버려요. 엄마 거고 뭐고 뭐 인정사정 없이 다 갖다 버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엄마 사진첩을 보다가 어떤 잘생긴 안전운 동지하고 사진을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잘생긴 안전운 동지 누구예요? 하니까 말을 좀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였어요. 목소리가 예뻐서 안전운 동지가 꽃다발 들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엄마가 받아 안고 안전운 동지 이거 좋아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순이동무 아닙니까? 그 옆에 순이동무가 있었는데 못생긴 거예요. 실망하고 갔다가 계속 우리 엄마 가는 그 길목에 자전거를 들고 와가지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태워다 줘. 결국 연애했다 길더라고요. 그 안전운 동지가. 얘기를 이렇게 딱 들으면 우리 최정임 씨도 실은 목소리가 진짜 예쁘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교환하려고 전화 걸었다가 목소리가 이뻐서 실례지만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뭐 이런 좀 근데 되게 제가 안전국 때 인기가 없었어요. 얼굴이 좋아하기는. 저는 하사관들하고 이렇게 연애할 시간이 없었고 간부석대에 앉다 보니까 다 간부들이 할아버지, 삼촌 그런 세대여서 연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되게 인기도 없었습니다. 아, 진짜 이런 얘기 어디서 듣겠어요. 네. 우리 이만갑이니까 들을 수 있는 건데, 북한 보안국 전화 교환수로 일했던 최정임 씨가 꼽은 북한 간부들의 충격비리 두 번째 무엇인지 화면 보여주세요. 미모의 돈주가 도끼로 비밀 처형 당하다? 도끼로? 아니, 이거. 미모면 여자잖아. 1997년도에 안전국에 보안국에 입대해서 네. 여름이니까 한 8월쯤 여자 범죄자가 잡혀오면은 교환수들이 가서 검신을 해요. 검신이라 이렇게 몸 수색을 다 하는데 그때는 어린 나이에 범죄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무섭게 생긴 게 범죄자인 줄 알았는데 너무 착하고 아련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예심처 개원들 보고 물어봤어요. 왜 들어왔냐고 물어보니까 돈 댔고.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사채업자여서 들어왔다. 그래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들어보니까 아들이
애국어 학원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하고 좋아한 거예요.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남자가 연하인데 그렇게 바람이 나서 좋아하다 보니까 학부 형들이 수근수근. 아이고야. 어떻게 저 여자는 저렇게 돈이 많고 그러냐? 응? 간부들을 끼고 논다. 이렇게 여론들이 수근수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발을 걸쳐서 말을 나가다 나니까 저 여자는 하루에 달걀 300알씩 싸고 뭐 집에 식목까지 준다. 97년도에는 우리가 고난의 행거를 금방 시작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은 돈주가 많은데 그때는 엄청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공개 처형을 하자면 간부들하고 엮인 일이 너무 많아서 간부들이 죽겠지 하니까 그냥 비밀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는가 물어보니까 그냥 공개 처형할 땐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그냥 도끼로 이렇게. 말도 안 돼. 아니 뭐 괜히 무섭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 그런 사례가 많아요. 왜 도끼로 하필이면? 정말도 아깝다. 어머. 소문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소문 때문에 사회적인 여론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 때문인데 그 원래 북한에도 그 법이 있습니다. 뭐 김일성, 김정일 형법도 있고 그리고 형사소송법도 있는데 이게 뭐 사채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뭐 중범죄 이런 형을 처한다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모두가 고난의 행군으로 허리띠를 졸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부하방탕한 생활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입에 담기 좀 어려운 게 총살도 아니고 너무 처참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90년대 후반에 그 양강도 지역이 거의 무질서화돼 가지고 통제가 안 됐습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김정일이 이런 말씀이라고 내리는데 양강도 청년이 뭐 다 없어져도 우리 혁명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뭔가 해라. 그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공개 처형할 사람은 공개 처형하고 공개되지 못할 분들이 또 있는데 이걸 대량으로 이제 그 비밀 처형을 또 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 꼬무망치라고 있어요. 꼬무망치. 그러니까 이거를 다 머리를 치게 되면 이게 흔적이 안 남는데 내가 흔들면서 축사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때려 죽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이 원래 그렇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거의 간부들이 이제 뭐 돈주들을 악용을 해서 이제 돈을 이제 갈취하거나 충성 자금을 내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범죄자를 몰아가지고 죽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 이제 1년에 한 번씩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는 또 그런 캠페인 기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범 케이스로 이제 다 이제 싹쓸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간부들 간에 이제 돈 싸움을 하다가 간부들은 안 죽고 돈줄을 갖다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희생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아마 공유 토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게 되면 저건 죽여야 우리가 살아난다. 그렇지. 하고 깡짜로 그남의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에서 죽이는 경우 있고 혹 이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경우는 그 자기 재산이 만약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 1억을 다 그 정부면 정부 아니면 공공기관에다 쌀로 다 전환해서 바치고 예, 이렇게 해서 토론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